그 2023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세트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세트는 2023학년도 모의논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성대논술에 어떤 것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쭉 드렸었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문제 1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시문 1은 다음과 같이 무엇이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 법칙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 법칙.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위에는 위에 두 개 제시문 1, 2는 앞으로 뭘 이용을 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를 간단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가 이제 힌트라고 보시면 되죠. 수학적 기납법과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가 섞여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제시문 3이 이제 본격적인 문제인데 이제 꼼꼼히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두 정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를 이제 크거나 같다. 이때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를 다음과 같이 정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 옆에다가 한번 간단히 써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근각계수를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각계수를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a구나,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b가 되는구나, 뭐 이 정도 해주고, 정수니까 이제 이건 이제 모든 정수죠. 모든 정수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을 집어넣기, 0부터 시작이 이제 0이라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죠. 0부터 시작이니까 알파 1 플러스 베타 1 이런 모습이고, F2라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이제 간단히 앞에 한두 개 정도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는데, 그 논술 가이드에서 그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1번, 2번 정도는 이제 쉽게 풀리고 3번에서 조금 어렵게 풀지 않겠냐,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한번 1번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정의된 수열, 아까 정의된 수열이 있었죠. 이 수열이 이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면 성립함을 보여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렇게 나왔었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f n을 정의를 했는데 요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알파 n 마이너스 1 베타, 맨 마지막에 알파 베타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n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fn을 어떻게 정했냐면 마이너스 fn 플러스 2죠. n 플러스 1을 마이너스 a의 fn 마이너스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bfn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세한간의 점화식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푸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n 플러스 2 넘겨서 fn 플러스 1 마이너스 bfn은 0이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세한간의 점화식이라 부릅니다.
물론 이 세안간의 점화식을 푸는 방식을 모른다 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안간의 점화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건지 앞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할 건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세안간의 점화식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그거를 접근하는데 좀 편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보나치 수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까지 가진 않고 그냥 세안간의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항 구하기. 요런 얘기를 좀 하죠. 우리가 어떤 점화식이 하나 있을 때 여기를 보통 일반항을 AN이라고 놔야 되는데 여기 이제 FN이라고 놨으니까 우리도 이제 FN이라고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화식이 하나 있는데 이 점화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걸 그냥 이용을 해서 A에 Fn 플러스 1 아니 그냥 뭐 새롭게 들어가겠습니다. BF는 0이다. 뭐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 항간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은 이걸 두 항간의 점화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두 항간의 점화식은 쉽게 풀리기 때문에 세 항간의 점화식을 바꿔주는 그 요령이 필요한데 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fn 플러스 1. 요 모습이 베타의 f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n.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변형을 해주면 두 항간의 점화식, 즉 여기가 치환이 되니까 새로운 함수 뭐 gn 같은 걸로 그럼 gn 플러스 1이 된다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꼴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세항간의 점화식을 푸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m 플러스 2 마이너스 3am 플러스 3 좀 그렇고 5로 하겠습니다. 5 정도 플러스 1 플러스 뭐 6an이다. 지금 여기에 써여지는 숫자와 여기에 써여지는 숫자는 임의로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항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n 플러스 1은 베타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죠. 그리고 도로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알파의 an 플러스 1은 베타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an. 그러니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an이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냐면 얘와 얘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5로 놓고 알파 베타를 이제 6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이 알파 베타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방정식,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우고 그러면 x-2, 3은 6이니까 3으로 처리가 돼서 x가 2, 3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알파 베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가만히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 주어진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Characteristic Equation.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여기 주어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am 플러스 2 마이너스 2am 플러스 1은 3의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일반항으로 처리해서 am 플러스 2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은 첫 번째가 이제 1을 넣은 거니까 이제 등비 수열이 나왔죠? 등비 수열. 여기 이제 공비가 되죠. a2 마이너스 2a1에 3의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고, 또 이 식 대신에 2와 3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2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또 일반항 처리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은 a2 마이너스 3a1에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초항을 줘야 되니까 보통 이제 두항 간의 점화식이 나올 때는 초항을 주죠. 초항을. 그래서 이제 초항을 하나를 2, 하나를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를 이제 3을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식은 이거를 좀 위로 올려서 A1을 3을 줄까요? A2를 A1을 2를 주고 A2를 3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3 빼기 6이니까 3 빼기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 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이 두 식을 빼주게 되면 이 두 식을 빼면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주게 되면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은 없지만 빼주게 되면 an이 남게 되죠. 즉 뺀다는 이유는 여기 있는 an 플러스 1을 없애기 위해서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3의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를 푸는 굉장히 많은 또 소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항간의 점화식은 고교 과정에서 저기 좀 빠져 있죠. 더욱이 이렇게 대칭형의 형태가 아닌 이런 형태는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고교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점화식 자체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식은 나올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기, 요거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고교 과정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에서 빠졌을 뿐이지 점화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모든 점화식을 다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an을 구하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점화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건데, 이 논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푸는, 특히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피보나치 수열이란 건 1, 1, 2, 3, 5, 8로 진행되는 이러한 수열, 즉 fn 플러스 2가 fn 플러스 1 플러스 fn의 모습을 가지는 이러한 세항간의 점화식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논술을 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모른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또 이와 같은 풀이를 푼다고 해서 고교 과정을 많이 넘어가냐, 이거는 단순한 대수적인 문제고 새로운 공식, 새로운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 이 모범답안 이 풀이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논술에서 이제 고교 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논술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점화식에서 도대체 왜 이 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한 이론을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문제와 여기 있는 알파 베타라는
이 두근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이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공부한 사람들, 좀 심화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죠. 물론 고교 과정에선 이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 지금 요것이 성립함을 이제 보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지금 제가 알려준 이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도 풀어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모범 답안에서 알려준 그 풀이도 풀어보고 두 가지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을 공부한다는 건 교수님과의 교감입니다. 교감.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하셨을 때 왜 이 문제를 출제하셨고 이 문제에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고 싶은 것인가 이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이제 유저가 있고 디벨로퍼가 있습니까? 디벨로퍼. 교수님은 디벨로퍼죠. 우린 유저죠. 그런데 우리가 디벨로퍼라는 입장으로 공부를 하면 이 유저로서의 풀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를 원래 논술 공부할 때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를 요구하지는 않고 또 이 그 교수님의 그런 이 고교 과정을 넘어가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답안에 구성을 하면 감점 혹은 빵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가이드북에 제시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교 과정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로 해서는 제가 알려준 이 방식으로 이 문제의 솔루션을 한번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이 그 가이드북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답안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이 점화식들 관련된 건 점화식 유형 정리, 유형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근데 뭐 다 알 수는 없고 중요 점화식. 요건 제가 제 유튜브 강의 중에 그 채널 쪽에 이제 검색해 보면 채널 쪽에 보면 그 영재고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열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화식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죠.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고교 과정을 좀 넘어가는 그런 점화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거기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점화식들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죠. 앞으로 이 그 실전 문제를 뭘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점화식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답안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ax 맞b 콜 0 그죠? 요거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베타가 크고 커놨다. 그 다음에 이제 f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의 fn 플러스 1 플러스 b의 fn 이 성립함을 한번 보여라. 보이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각계수를 좀 써서 요런 거 이제 거의 뭐 근각계수 아니겠습니까? 그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제 맞b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이 식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f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에 fn 플러스 1은 베타의 f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n 이라고 쓰고 fn 플러스 2 이 풀이는 그 우리가 고교 과정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좀 자유롭게 풀 수 있는
어쩌면 이제 표준적인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확인해 보자는 거죠. fn은 0이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f1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그리고 f2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이 정도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서 fn 플러스 1을 좀 정리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f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fn 이와 같이 이제 모습을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뒤로 가서 이 식을 요거 일반항 처리해서 f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n은 f2 마이너스 알파 f1 이거 이제 일반항 그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초항으로 처리하고 베타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 f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fn은 f2 마이너스 베타의 f1 그 다음에 알파의 n 마이너스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식이 두 가지로 알파 베타를 뒤집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보면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보면 f2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의 n 마이너스 1 즉 여기 이제 알파 제곱이 사라지고 알파 베타도 사라지죠. 베타 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 값이 베타의 이제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하면 밑에는 알파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알파 베타가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두 식을 이제 빼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fn이란 건 결국에는 이제 베타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1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와 알파가 같으면 이제 자명하고 베타와 알파가 그쵸? 그러니까 f1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였으니까 자명하죠. 2도 마찬가지고 2도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이건 뭐 괜찮죠. 알파 베타가 틀리다고 했을 때는 fn을 뭐라고 넣을 수 있냐?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인수분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좀 고급 인수분해죠. 베타의 n-1 알파 해서 베타 알파 n-1 플러스 알파의 n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식이 알파의 n승 알파의 n-1 베타 좀 뒤집어 써서 그 다음에 알파의 n-1 플러스 베타의 n 이라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 증명을 한 거냐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는 이러한 거에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를 보인 것이죠. 일반항을 찾은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알려준 방식으로.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증명이 된 식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했었냐면 fn 플러스 2라는 값은 fn을 우리 그 정의를 그 문제에서 했으니까 fn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시그마 n이 0에서 k라고 할까요? k가 0에서 n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알파의 n-k 그 다음에 베타의 k 이렇게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0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알파 n이고 1을 넣게 되면
알파의 n-1 베타 이런 식으로 돼서 맨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이제 알파의 0승에 베타의 n승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정해놨으니까 요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해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죠. 그러면 fn 플러스 2라는 값은 2라는 값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fn 플러스 2로 접근을 하지 말고 요 증명하려는 마이너스 a의 fn 플러스 1 플러스 b의 fn이 결국 fn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증명해야죠. 그래서 이제 a라는 값은 아까 근각계수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0에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좀 정리해야죠. fn 플러스 1은 알파의 n 플러스 1, 알파의 n 베타, 그 다음에 땡땡땡, 알파의 베타의 n, 그 다음에 베타의 n 플러스 1이죠. 이게 아까랑은 좀 틀리죠. 위에 있는 요 모습하고는 좀 모습이 다르니까 좀 시그마 모습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0을 넣었을 때 요 모양이 나오려면 요거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의 n 플러스 1 마 k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베타의 k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입되는 게 이제 k의 n 플러스 1이 대입되죠. 이와 같은 모습을 정리해야 돼야죠. 그죠? 요 놈이 시그마 k가 0에서 n 플러스 1에 알파의 n 플러스 1 마 k, 베타의 k라는 모습이라는 거를 일단은 좀 만들 줄 알아야죠. 빼기 알파 베타의 여기는 그냥 f를 넣으면 되니까 k가 0에서 n까지 알파의 n-k, 베타의 k 이와 같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별도로 이제 써주고, 이런 거 별도로 이렇게 좀 써주고, 여기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정리를 좀 해나가면, 자 이제 알파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상수니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이제 전개를 좀 해보면 시그마 k가 0에서 n 플러스 1까지 알파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k 베타의 k 요거고, 플러스 시그마 k가 0에서 n 플러스 1까지 알파의 n 플러스 1 마 k 베타의 k 플러스 1이다. 요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이제 또 정리가 돼서 시그마 k가 0에서 n까지 알파의 n 플러스 1 마 k 그리고 베타의 k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죠. 다시 얘기하면 요놈까지가 요놈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놔두고 k가 0에서 n 플러스 1 알파의 n 플러스 2 마 k 베타의 k 이거 놔두고 요 뒤를 좀 정리해보면, 요 뒤를 좀 묶어서 정리해보면 이게 소관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이 소관의 모습이 똑같고 0부터 시작되는 것도 똑같으니까 맨 마지막 항이 여기 n 플러스 1이고 여기 n이니까 다 사라져서 n 플러스 1항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의 n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고 베타의 n 플러스 2라는 모습이 나타나죠. 베타 n 플러스 2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요거 줄여가지고 요렇게 되죠. 요거를 대입해보면 0 집어넣으면 이제 알파의 n 플러스 2부터 시작되고 알파의 n 플러스 1의 베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베타의 n 플러스 2로 마무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f의 n 플러스 2였죠. 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 자, 우리 그 모범 답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 요 정도의 답안을 원하는 것이죠. 요 정도의 답안. 이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이제 제가 표현한 이거는 이미 교수님도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이거는 아주 기본풀이니까. 물론 고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예 점화식 자체를 그냥 풀어버린 거죠. 그런데 방향은 좀 틀렸죠. 뭐냐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성립하는 걸 보이라 그랬는데 이걸 성립한다고 놓고 이걸 보인 거니까
P면 Q, Q면 P 좀 방향이 좀 틀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기 있는 거는 이건 제가 우리 그 답을 이렇게 쓰라고 제시해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고교 과정에서는.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문제가 만들어졌고 따라서 그것이 뒤집혀 있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교 과정에 의해서 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물어보는지를 알려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하나가 이제 풀린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번을 좀 보게 되면 2번은 이와 같이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건 이제 1번은 끝났고 1번. 이것이 원래 대단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아주 쉽게 잘 구성을 하셨죠. 고교 과정에서 해결을 낼 수 있게. 자,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서 FN에 있는 모든 항이 정수라는 그러한 사실을 한번 보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또 뒤로 가서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죠.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이것을 귀납법하고는 틀리죠. 귀납법은 연역법과 귀납법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법이죠. 증명법.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 증명을 하냐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식이나 명제, 또는 명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참임을 증명하는 때 사용하는데, 근데 조건이 자연수에 대하여 정의된 그러한 식이나 명제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면 증명하기 힘들죠. 실수 이런 거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면 안 되죠. 사용하면 안 되죠. 또 여기서 명제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유도가 됐는데 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이는 것이 수학적 기납법이죠. 물론 확장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해서 수학적 기납법의 확장 해서 이 정수범위까지 늘리기도 하죠. 이렇게까지는 이제 출제하지 않죠. 왜냐면 이거 고교 과정을 많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형태 그러한데 요 수학적 기납법은 자연수 공리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증명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너무나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그렇다라는데, 이제 페아노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페아노가 이제 자연수 공리를 얘기를 했고, 이 자연수 공리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귀납 공리가 있는데, 이 귀납 공리에서 그 공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수학적 귀납법이 이제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수학적 귀납법은 굉장히 아름다운 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내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학적 귀납법은 기본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이 1, n이 1일 때, 뭐 1이 꼭 아닐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아무튼 가장 작을 때, 이때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주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 가정. 이 말을 쓰지 않으면 그냥 이 증명은 망가지는 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붙이지 않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죠. 성립. 뭐를 이용해서? 가정된 식을 이용해서. 이 식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물론 뭐 제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n에 대해서 이제 위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기본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살짝 변형되는 형태가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세항간의 점화식 문제죠. 그러니까 1번이 살짝 바뀌어서 n이 1일 때하고 n이 2일 때 이때 성립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이 두 개씩 하는 거 세트. 그래야 이제 세 번째 게 되니까 또 n이 k일 때 또 n이 k 플러스 1일 때 요때 성립한다고 가정되는 거죠. 두 개씩 있다는 거. 여기 이렇게 두 개씩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증명하려는 것이 뭐냐면 n이 k 플러스 2일 때 이제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뭘 이용해서? 여기 가정된 식을 이용해서. 요거 성립된 가정된 식. 이걸 이용해서. 요 말을 안 쓰면 틀리는 거. 요 말을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맨 마지막에 똑같이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f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의 fn 플러스 1 플러스 b의 fn 이라는 식이 있고 a, b는 문제에서 정수라고 주어졌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fn이 fn 모든 항 fn이 이제 정수임을 증명하라. 뭐 이런 거죠. 이번에 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대로 수학적 귀납법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것 같다. 귀납법. 그랬으니까 이거 철저하게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시 문제에서 나온 거를 좀 많이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대비하자는 거죠. 우선순위로. 자, 그럼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니까 제일 처음에 1 n이 1일 때 즉 f1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이건 마이너스 a죠. 이 정수죠. 이게 성립되죠. 정수인 걸 보이는 거니까. 자, n이 2일 때 f2죠. 알파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서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립하죠. 근각계수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n이 k일 때 fk가 정수라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fk 플러스 1이 정수라 가정해 주는 거죠. 가정한 거죠. 정수인 건 아니죠. 가정된 거죠. 가정. 그리고 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2죠. k 플러스 2일 때 fk 플러스 2를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f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의 fk 플러스 1 플러스 b의 fk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듯이 이 부분이 정수고 이 부분도 정수고 그걸 가정했으니까 이건 이제 정수, 이건 문제 주어진 조건, 이건 가정된 거. 그럼 이 연산의 결과도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수죠. 그러므로 fk 플러스 2는 정수이다. 이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K번째 가정, K 플러스 1번째 가정, 그럼 K 플러스 2번째가 보이면 다 보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F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니까 n에 대하여 정수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수학적 기납법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최신 그 논술 경향을 보면 이 수열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자주 나오는 거 점화식, 그다음 수학적 기납법, 이 두 개는 뭐 필수죠. 수학적 기납법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뭐 할 수는 없죠. 수열에서 수열 공부했다, 논술 공부했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까 그 제시문 2번에 경우의 수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죠. 지금 뭐 순수하게 수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점화식 문제, 그래서 증명하는 거, 두 번째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와야죠. 그 제시문에 괜히 넣어놓지는 않았겠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동전을 5번 던져. 자, 경우의 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의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문제를 이제 좀 이렇게 잘 쪼개서 경우를 잘 나누는 거지, 경우의 수의 어떤 그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그 고난이도 테크닉을 이용하는 그 정도까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시 문항에서만 그렇게 했지 실제 본 문항에서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또 공부해놔야죠. 경우의 수 파트들을 공부해놔.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냐면 경우 이제 확률 통계 시작부터 저기 이제 조합까지만, 그러니까 좀 나눠주면 경우의 수 단원, 그 다음에 순열 단원, 그 다음에 조합 단원,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면 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무슨 뭐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해가지고 뭐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우선순위로 이제 경수 세는 거 정도는 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자 이거죠. 복습. 어렵게 하지 말고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든지, 유튜브 아니면 뭐 예전에 그 내신 준비할 때 봤던 뭐 그런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좀 중요 문제 풀어보는 거죠. 자,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A번 나오고 뒷면이 B번 나왔다고 할 때 절대값 F5의 값이 1000보다 큰 경우를 구해서 그 이유를 논해라. 자, 그러면 또 여백을 빈종에 하나 꺼내서 동전을 5번 던졌고 앞면이 A번, 뒷면이 B번 나왔죠. 그랬을 때 F5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A, B는 아까 얘기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00보다 커지는 그 경우가 언젠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좀 공부를 좀 했다면 이 A 더하기 B가 5가 될 것이고 A는 0보다 크거 나왔다. 왜냐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도 0보다 크거 나왔다. 그리고 A, B는 이제 정수다. 정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5번을 줬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반항을 구할 줄 모르죠.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현재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는 줬지만 그걸 안다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5를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세항간의 점화식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fn 플러스 2 뭐 플러스
A의 fn 플러스 1 플러스 B의 뭐 fn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이것이 fn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이 모습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 등비 수열이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 B의 베타 n 이런 모습을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등비 수열의 모습에다가 이 등차 수열의 모습을 또 곱한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배우지 않지만 이게 이제 기본 패턴. 근데 이제 이게 구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물론 이제 알파 베타 같을,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같을 때 쓰는 거고 이게 알파 베타가 다를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알파 베타 다를 때, 이게 알파 베타 같을 때. 근데 거기에 5를 집어넣는다는 건 상당히 무리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안다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 만드신 거죠. 왜냐면 이런 알파 베타를 구하지 못하면, 이런 일반항을 구하지 못하면 안 풀리는 문제였다,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풀리는 문제였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이제 일반을 모르니까 쓰려는 이 방법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질 텐데 이걸 구한다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문제를 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일반항을 모를 때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직접 구하죠. 직접 구하기. 직접 구하지 않고서 일반항을 모르고 직접 구하지 않고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없죠. 1, 2, 3, 4 봤을 때 5, 이 직접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죠.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 B가 5죠. 두 번째는 A가 1, B가 4.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다섯 번 준 거죠. 100번 이런 거 안 주죠. 100번은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 6 이런 식으로 나오죠. 3, 2는 안 나오죠. 너무 쉬워서. 1, 4, 2, 3.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A가 3, B가 2.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가 4, B가 1.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가 5, B가 0. 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죠. 근데 이게 케이스가 많지만 이게 어렵냐? 아니죠.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게 동일 패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는 거죠. 반복.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이제 정확히 계산하냐. 이 계산이 이제 빠르게, 마치 내신처럼 정확도, 빠른 계산. 왜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딴 세트도 풀어야 되니까 빠른 계산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좀 빨리 계산을 좀 해서 이제 첫 번째 거를 한번 이제 우리는 빨리 계산하지 말고 시험 때 하고, 빨리 계산하면 실수하니까 첫 번째 A가 0, B가 5인 경우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가 5고 B가 5라 그러면 아까 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식을 좀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ax 맞비는 0 이거였죠. 이게 식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는 0 이거죠. 그리고 점화식은 다음과 같죠. fn 플러스 2 마이너스 5 fn은 0 이거죠. 이거. 그러면 두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0이고 두근의 곱은 마오가 되는 이런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뭐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였는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 0 그럼 다 0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두 칸 차이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1이 0이면 세 번째 건 알죠. 이것 때문에 0이면 그 다음도 0이죠.
그러니까 135 이런 건 다 0이죠. 135 이런 건 0. 근데 F2 이거는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로 놓고 이걸 놓게 되면 5죠. 5.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5죠. 5.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5배를 해줘야 되니까 F4는 25죠. F6은 125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F5의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죠. 이 0은 100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A가 0이고 B가 5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이 6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했는데 2번, 3번, 4번까지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답안을 쓸 때 다 써야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4, B가 1, 이 경우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일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 fn 플러스 2는 4fn 여기가 이제 여기 플러스죠. 마사 fn 플러스 1 플러스 fn 이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찾아 나가야 됩니다. F5는 마이너스 4의 F4 플러스 F3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40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의 F4를 또 바꿔줘야죠. F4는 이제 마이너스 4의 F3 플러스 F2 이렇게. 이 F3은 마이너스 4의 F2 플러스 F1 이렇게. 그럼 16의 F3 마이너스 4의 F2 마이너스 4의 F2 플러스 F1 이와 같은 모습이고 16에다 또 F3은 마이너스 4의 F2 플러스 F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의 F2 플러스 F1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64인가요? F2 그 다음에 플러스 16F1 마이너스 8F2 플러스 F1 이거죠. 마이너스 72F2 플러스 17F1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겁니다. 직접. 그럼 이제 F1과 F2가 필요한데 F1이 뭐였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였고 이거는 이제 두근의 합 마 A가 되는 거니까 마사가 되죠. 마사. 그 다음 이제 F2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였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이제 16에서 이제 1이 빠지는 거죠. 두분의 곱이 마일이죠. 그러니까 더해지죠. 17이죠. 17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72 곱하기 F2 17 플러스 17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마이너스 1292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F 절대값은 1000보다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해서 6번 6번이죠. 6번 A가 5인 경우 B가 0인 경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줍니다. 그럼 F가 뭐냐면 이제 계산가 있거든요. 이게 3125 3125가 나오죠. 0보다 크죠. 절대값.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경우죠. A가 4, B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5, B가 0인 경우. 요 두 경우가 이제 1000을 넘는 경우였죠. 근데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 이게 뭐 5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한 가지죠. 전부 다 앞면이니까. 그러므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그 예시 문항을 이제 풀어주면서도 백그라운드 이론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백그라운드 이론을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 전에 공부를 다 해놓은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너무나 쉽지만 그래서 내가 다양한 풀이 중에 어떤 것을 이용을 해야 교수님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은 사람은 유리하죠. 하지만 교수님이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교수님은 그 고교 과정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좀 어렵지만 그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이틀 정도 그래도 2, 3일 시간이 있으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그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항을 제가 이제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2번 세트 그 2번에 있는 또 세 문제를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